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올 여름에는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 때 입을 옷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입으면서 거울을 보니까 작년에 있던 게 커진 게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보통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하지정맥류도 있습니다.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방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흉부외과 방정희입니다. 네, 흉부외과 방정희 선생님께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선생님. 우리가 하지 쪽 혈관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 기회에 알아두어야 이 병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심부층에 있는 심부정맥과 표피, 피하층에 위치한 표제정맥, 그리고 이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각 정맥에는 정맥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판막이 수십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류를 막는 게 밸브의 역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옅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심부정맥인 것이고, 요거는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제정맥인데 여기 있는 밸브들이 고장이 나면서 피가 고이거나 혹은 거꾸로 흐르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울퉁불퉁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게 하지정맥류가 되는 거고요.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울퉁불퉁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증상들도 있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주로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다리가 무겁다. 무겁다. 조금만 서 있어도 피곤해진다. 피곤하다. 중압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종아리에 쥐가 난다.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피부가 갈라지거나 가렵다. 특히 종아리 부위가 아주 심하죠. 그 외에는 이제 피부가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피부가 기향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겁고 중압감 느껴지고 아프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만 있으면 그 이전에 이미 정형외과를 가셨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일도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류 질환은 주로 고령층에 나타나다 하다 보니 다른 질환과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지정맥류로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주로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 관절염이 있는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들을 쭉 받으시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야 이제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늘 다리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엉치 저리고 한데 이것도 그럼 하지정맥류냐? 이런 의문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으로 할 수 있는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오후 무렵부터 시작되는 하지의 무거움증. 오후가 돼야 시작되는 무겁다. 그리고 일과 중에 또는 5분 정도, 10분 정도 서 있어도 금방 다리가 피곤해지고 앉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그런 증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다리가 쥐가 나는 경우. 쥐가 난다. 주로 밤에 주무실 때 쥐가 난다. 주무실 때 다리가 갑자기 쥐가 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피부가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강이 부위에서 피부가 갈색으로 착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 또는 나는 의외로 이상하게 피부가 잘 갈라지고 가려운 게 많이 생긴다 또는 피부 병증을 유발하는 경우 이 증상 중에 하나 이상만 있어도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내 다리에서 생기네요. 그럴 때는 하지정맥류를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잘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주로 오래 서 있는 뭐 미용사, 간호사, 선생님
이런 직업군들에게 많이 오고 특히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에도 많이 생깁니다. 서 계신 분들에게 생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오래 앉아 계셔도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결국은 혈관의 정체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다는 경우. 그러면 올바른 건 섰다가 앉았다가 걸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생긴다. 이해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성에게 더 많이 생기는 느낌이 제가 봐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국내에는 아직 여성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이야기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의 여러 보고에 의하면은 여성 환자들의 빈도가 남성보다는 최소 20-30%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20-30%는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상 성인의 경우 40에서 50% 이상이 정맥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라면은 여자는 한 40%.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남자가 40%라면 여자는 한 70% 정도 이상 아주 많은 유병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대는 이미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게 정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성에게 많은데 선생님,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피임이 목적이거나 여드름이 목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난소 질환으로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피임약 드시는 분들도 하지 정맥류가 더 많이 오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피임약과 정맥류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 보고들에 따르면은 피임약의 호르몬제가 정맥 혈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즉 혈류를 정체시키고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전증도 잘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도 유발하게 돼서 피임약을 만약에 복용을 하신다면은 향후에 정맥류가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서 일하는 여성분들 중에 피임약을 드시고 계시면 당연히 계속 더 위험해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임신하신 분들 중에 나 이거 없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체중이 좀 불면서 하지 정맥류가 늘어났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본 것 같습니다.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임신 시기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체내 정맥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태아가 압박을 하게 되고 또 산모가의 자세가 항상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혈류가 정체되고 압박되고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이러한 임신 시로 생기는 정맥류는 보통 정상인보다 2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지만은 출산 이후에는 거의 정상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저희들이 한번 선생님 보도록 하죠. 사진을 지금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자, 화면 사진 보시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맥류의 모양을 보고 보통 이렇게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mm 이하 아주 가는 모세혈관 형태의 거밀망, 줄망 형태의 첫 번째 사진이죠, 이게? 그렇죠. 그런 형태가 흔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확장증. 그보다 좀 더 늘어난 1에서 3mm 정도의 직경을 가지는 정맥류를 망상정맥류라고 하고 두 번째 사진이고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제정맥에서 기인한 복제정맥 정맥류라고 합니다.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맥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가장 흔하게 생기는 복제정맥 정맥류. 마지막 사진은 누가 봐도 이건 뭐 하지 정맥류라서 저라도 저한테 이게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두 가지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 요 정도만 돼도 선생님 이게 치료의 대상이 되나요? 증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증상이 있으면 치료가 되지만은 만약 증상이 없다면은 굳이 치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증상은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아프고 그렇죠. 저리고 이런 중압감이나 다리가 무겁다든지 피곤한 감이 든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다면은 좀 더 경과를 봐도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이 없다면 이거 가지고 굳이 치료를 안 받고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건 거죠. 그런데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류처럼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모양이 이 정도인 건데 미니스커트를 입으셔야 하는 여성분들이나 다리가 보이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 치료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치료 가능한가요? 예. 다양한 형태의 하지 정맥류를 지금 보셨고요. 조금 더 다양한
사진들을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사진이 지금 6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지정맥을 정도를 이렇게 분류한 게 일반적으로 크게 6가지로 해서 예전 1994년 미국 정맥학회에서 제안한 분류법입니다. 이 정맥 분류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맥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등급이 아까 말한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 정맥류가 되고 아주 가벼운 정도. 그렇죠. 두 번째 중등도 이상의 정맥류인 것으로 복제정맥 정맥류가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아는 이제 하지정맥류인 거고요. 정맥류에다가 다리가 붓고 있는 이 두 종이 동반된 경우를 3단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부 착색이 되는 경우가 4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진은 색깔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색깔이 왜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정맥압이 증가하게 되면 정맥 내 여러 가지 적혈구 세포들이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피부에 착색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색화된 경우에는 이미 만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맥류가 치료가 되더라도 없어지진 않겠죠. 특별한 이유 없이 뭐 햇볕에 많이 쬐거나 한 것도 아닌데 한쪽만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지정맥류 때문일 수 특히 있다. 이제 정맥류 환자들이 가장 특징적인 게 종아리, 정강이 부위에 피부 착색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허벅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늘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하지정맥류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는 피부가 갈라지거나 피부가 습진이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병변이 동반된 경우는 다섯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부가 파이는 궤양이 나타나게 되면 마지막 6번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 궤양은 왜 생긴 거예요? 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압박을, 즉 정맥압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피부의 보호작용이 소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미 비가역적으로 왔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첫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점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환자분의 기존 기왕력, 병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2단계에서 3단계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주 급박하게 1단계에서 갑자기 5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선생님, 2단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 울퉁불퉁 튀어나온 이 상태에서 모양만 이런 모양이고 통증은 나는 없다.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늘 긴 바지를 입는다. 그러면 이분은 치료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아까 혈류 초음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혈류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게 권장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치료하는 거는 이제 뭐 환자분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단 선생님, 이런 경우에 계속 놔두면 운이 좋아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운이 좋으면 이대로, 운이 나쁘면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대체로 하지정맥류는 뭐 제가 봐도 딱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들 병원에 가서 이제 여쭤보면 초음파 검사를 또 하십니다. 이게 눈에도 보이는데 검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눈으로 보이는 혈관뿐만 아니고 그 혈관과 연결된 표제정맥 또는 심부정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야 표제정맥의 역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지 또는 표제정맥과 심부정맥의 관통제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시고 그러면 초음파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 달라지기도 하나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꼭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하셔서 어떤 하지정맥류인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아야죠. 간단하게는 시술 안 받으시고 이거 압박붕대 하고 계신 스타킹 하고 계신 분들을 좀 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원래 치료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치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고 정맥류의 역류가 있다면은 예.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환자분들의 어떤 개개인의 사정이나 네. 또는 병력으로 인해서 기왕 병력으로 인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 탄력 스타킹 또는 탄력 붕대 등을 권유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탄력 스타킹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 스타킹의 그 장착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무릎형, 허벅지형, 팬티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환자군이 선호하는 스타킹을 착용을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선생님 이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이분 종아리가 제 종아리 비슷하거든요. 예. 신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정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조금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아래쪽을 더 조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집에 있는 그냥 스타킹이나 그냥 레깅스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압력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류를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스타킹의 내압이 보통 20 이상을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압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길이는 상관이 없고.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정서상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릎형 정도만 스타킹을 신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 정도까지만 오는 스타킹을 신으셔도 효과는 있고 대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셔야 효과가 있겠다. 레깅스 안 되고요. 스키니진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되면 사실은 운이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수술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고전적으로 정맥류를 결찰하고 제거하는 발거술이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이 수술은 아직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건 약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저렴히 하고 대신에 예전 수술 방식이다 보니 절개창이 있다는 거죠. 아, 수술 자국이 보이겠다. 예, 그렇죠. 수술 후에 흉터가 좀 남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맥 주변의 여러 가지 신경 조직이나 연부 조직이 일부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후에 통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묶어서 이상이 늘어난 혈관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인 거죠. 아래 위를 이렇게 탁 묶어서 끊어버리고 끊어진 이 중간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애를 그냥 쭉 뽑아내는. 맞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쓰던 방법인데 아래 위로 이렇게 절개창이 들어가니까 흉터가 좀 남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수술 후유증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정맥류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발거술뿐만 아니고 그 늘어난 정맥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해서 이 전동형 정맥 적출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형 정맥 적출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수술 방법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대부분 수술창이 많고 그러고 입원 후에 회복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2세대 정맥류 수술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발열 치료로서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이 있습니다. 아, 이게 레이저랑 고주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성 변화를 유발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이고 장점은 절개창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바로 환자가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혈관 안으로 레이저나 고주파가 들어갈 수 있는 프로브를 이렇게 넣어서 고주파를 내면 열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열이 생기면서 이렇게 착 혈관이 붙어버리는 그런 효과인 거죠. 그렇죠. 레이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정도 굵기의 광파이브를 혈관 내에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파이브 끝에 레이저가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레이저로 인해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고 이로써 혈관이 폐쇄가 되는 그런 방식을 유도하는 수술입니다.
아, 어떻게든 열을 안에 생기게 해서 화상을 이렇게 내서 딱 이렇게 붙어버리게 그렇죠. 만드는. 예. 그럼 선생님, 이 혈관은 이제 안 쓰는 건 거지요? 못 그렇죠.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안 써도 되나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예. 우리 몸에 있는 하지 정맥의 흐름은 예. 거의 대부분이 심부 정맥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표제 정맥은 예. 초음파상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수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못 쓰는 혈관이니까 어떻게든 제거를 안전하게 그렇죠. 하는 게 가장 좋은 예.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이제 레이저도 쓰고 뭐 고주파도 쓰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 쓰게 되는 혈관이니까 그 혈관을 안전하게 폐쇄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열을 주는데 그게 고주파가 될 수도 있고 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그 본 방법 중에는 아주 간단하게 외래에서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줘서 혈관을 막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선생님? 국소적인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예. 혈관을 폐쇄시키는 특수화된 경화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약품을 혈관에 바로 주사를 해서 네. 혈관의 기능을 없애는 경화치료법입니다. 요건 조금 작은 혈관들에 쓰시는 그렇죠. 건가 봐요. 보통 3mm 이하, 3mm 이하. 이하의 혈관에 아주 적합하죠. 그러면 되게 작은 거 선생님, 1mm 정도 되는 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죠. 예,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예. 레이저를 쏘아서 혈관을 기능을 없애게 하는 외부 조사 레이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방법이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하지정맥류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맞습니다. 같아서 이런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예. 선생님,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신박한 방법 하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못 쓰는 혈관 안에다가 접착제를 넣어서 붙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세대 정맥류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나온. 예. 네.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약물을 카테터를 통해서 예. 혈관 내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들어본 거. 시아노아크릴레이트는 접착제 성분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수술은 열성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주변 조직에 어떤 손상이 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술 후에 통증도 없고 예. 훨씬 회복이 빠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국소마취 하에도 가능합니다. 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없으란 법이 없죠. 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이 약물이 주사되는 게 정확한 부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심부 정맥으로 들어간다든지 아이고. 또는 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가 피부에 접착을 한다든지 해서 예.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예.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이 좀 마음에 들기는 한데 예. 나중에 생기면 이런 치료를 받고 싶기는 한데 선생님 그 처음 말씀하신 고위 결차를 하고 이렇게 발거하신다. 요거는 예. 오래된 시술법이고 이건 보험 적용이 된다고 예. 하셨습니다. 그 뒤로 뭐 고주파도 쓰시고 레이저도 쓰시고 지금 접착제도 쓰시고 예. 이런 방법들을 선생님 보험 적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비용 부담이 꽤 상당히 되실 것 높죠. 같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건 좀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선생님, 이런 치료를 받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쪽에 다 받으셨다 하면 비용이 꽤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또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막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재발한 거 아니냐, 치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건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음.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수술법이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재발률은 가지고 있고 네. 아까 말한 2세대나 3세대 치료법도 거의 한 5에서 10%, 많게는 예. 10%까지 재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할 수 있다. 예. 예. 재발 가능. 근데 이게 그 혈관에 노화로 생기는 거라 사실 그렇죠. 알고 보면 예. 다른 혈관에 또 노화가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생길 수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치료를 받으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데 대신 이제 좀 걸으셔야 될 것 같고 오래 서 계시는 분은 좀 앉기도 하셔야 될 것 예. 같고 근데 이런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재발을 그렇죠. 할 수 예.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건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래서 내가 온찜질을 받아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찜질과 정맥류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예. 단지 아까 말한 등급에서 네. 5등급 이상 피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 예. 온찜질을 받게 되면 피부 병변이 더 악화되겠죠. 아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고 온찜질을 해서 정맥류가 더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네. 거는 아직
관계가 없습니다.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피부 손상까지 있을 정도는 피하시는 게 그렇죠.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오실 때까지 되게 여러 치료들을 많이 받다가 오실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뭐 민간요법 같은 거 하다가 상처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혹시 보셨나요, 선생님? 예,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주로 이제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 많이 있겠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까 말한 원찜질이나 또는 족욕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 화상을 그래서 피부 병변이 벗겨지는 경우 상당히 치료가 어렵게 되는 경우죠. 선생님,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의사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고 잘 모릅니다. 이야기 들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선생님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고주파, 레이저, 경화요법, 또 뭐 접착제 이렇게 얘기를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비용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선택하세요 하는데 좀 머릿속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선생님. 이런 경우에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아요라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그런 경우에의 치료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의 가장 원인이 되는 혈관이 있습니다. 복제정맥. 이 복제정맥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 방법을 나눌 때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비용 문제겠죠. 비용 문제. 그래서 보험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만약에 보험이 안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합당한지 그거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복제정맥을 없애는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향후에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발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도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상의를 하시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요 방법 이렇게 같이 해결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운동은 선생님 어떻습니까? 운동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하지정맥류를 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운동도 있고 그런가요? 예. 결국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다리에 혈액순환이 장애가 오는 병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의 장애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하지 근력의 부실한 경우입니다. 결국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종아리가 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 근력을 단련을 시키는 운동이 가장 좋죠.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어떤 스트레칭이나 요가 운동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종아리 근육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펌프가 되니까 이거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런 운동을 하면 하지정맥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악화되게 만드는 병은 거의 잘 없습니다. 단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격한 운동을 해서 혈관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구 이런 운동, 그런 운동은 이제 나이에 자기 체력에 맞춰서 운동을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왜 힘 꽉 들어가는 운동들 어떻습니까? 예를 역기 같은 운동, 뭐 드는 거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 운동도 사실은 정맥류에 조금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정맥류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지금 뭔가 생길랑 말랑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요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거를 앞으로 조심을 하시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또 체중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듯이 하지정맥류하고 아주 적절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려면은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단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변비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 걷기라든지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늘 수시로 하는 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우선이 된다면은 하지 혈액 순환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체중 관리하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은 하지정맥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새롭게 들린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렇게 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고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방정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만약에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겁니다. 딥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